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년 대한민국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2인당 국민소득이 400배나 뛰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다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하고 또 아이를 낳기 가장 어려운 나라이고 청년들이 좌절하는 사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민주화 이후에 6명의 대통령을 뽑았고 2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만 보통 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 복지 외쳤지만은 양극화는 더 심화됐습니다. 그동안의 정부들이 친재벌 정부였고 또 기득권 정치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이 고단한 삶 이제 바꿔야 합니다. 저와 정의당은 이제 친재벌 정부 시대 끝내겠습니다. 친노동 정부 만들어서 돈이 실력이 아니라 땀과 노력이 실력인 사회 만들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일으켜 세우고 워킹맘들 희망 갖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 꼭 만들겠습니다. 과감한 기득권 질서의 개혁, 적임자, 저 심상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상정 대표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학자분이 검증위원으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국민대학 목진유 교수 그리고 연세대학 김옥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2017년 대통령 선거 우리 심상정 대표에겐 어디에 핵심 의미, 핵심 의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을 받아안는 대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이었다면 1000만 촛불은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열심히 일해도 고단하기만 한 그런 삶의 의문을 갖고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왔다. 그래서 촛불 광장에서 울려 퍼진 이게 나라냐는 탄식은 저는 같이 좀 살자는 절규라고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삶, 새로운 대한민국 그 꿈을 위해서 저와 정의당 지금까지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이 좀 살자. 네네. 자, 김옥희 교수.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네. 정의당, 한국 진보정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이 처음에 우리 정치사회에 등장했을 때하고 비교해 볼 때 최근 정의당의 존재감이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정의당이 뭐 차별성이 좀 없어지지 않았냐 그런 지적은 제가 많이 받았는데 존재감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존재감이 있는데 존재감만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그게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이제 촛불 그 탄핵 정국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당은 그 어떤 당보다도 민심을 가장 정확히 읽었고 가장 빨리 국민들과 결합했고 또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야당들 속에서 중심 잡고 탄핵 소추를 가결시키는데 저희 당이 큰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르냐. 저희 당원들도 탄핵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 결과로 5당으로 밀리고 정치 뉴스에서 사라졌다. 그런 이제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국면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권 교체 열망과 더불어서 유력한 정당, 유력한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승가독식 선거제도 또 이 교섭단체 중심의 언론 보도 이런 구조적인 불공정이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가 낮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 예전만큼 기세가 대단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반성이나 자성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제가 13년 동안 진보 정치를 했는데요. 그 13년에 80%는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성정당에 손 내밀거나 도움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복지 경제민주화, 노동이라는 이런 시대 정신을
선도해온 정당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에 단호히 맞서왔던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 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념과 또 국민에 대한 책임을 균형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진보 정치를 우리가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선보일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최장직 교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진보정당, 정의당이 이념적인 정체성보다는 어떤 대중성에 너무 의존, 집착해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은 이제 저는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진보정당이 운동권 정당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삶을 그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넓혀가는 것이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당이 원내에서 제일 왼쪽인데 지금 대선 주자들이 저희 당의 공약을 훨씬 넘어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듣는 얘기가 정의당 좀 더 세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와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는 급진성이나 과격성을 경쟁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가치, 비전, 정책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일관되게 실천해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그런 원칙 있는 진보, 합리적인 진보가 저희 정의당이 추구하는 진보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옛날처럼 뭔가 독보적인 의제를 가지고 가장 그 급진적인 주장을 하던 과거 진보 정당보다 지금은 정치 활동을 통해서 결과로서 책임지는 그런 책임 진보의 모습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자, 김옥희 교수. 이제 범진보 세력을 현재 대표하는 대선 후보로는 존칭을 생략하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우리 심 대표님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의당과 가장 가까운 분은 이재명 그 시장인 것 같습니다.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큰 주목을 받아왔었는데요. 심 대표께서는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공약을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이다 후보님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재벌 개혁과 노동 분야에 있어서 공약이 저희 정의당하고 많이 유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정의당 지지자들이 또 많이 또 이재명 후보도 지지를 하고요. 저희 뭐 지금 후보들 중에는 가장 정의당과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뭐 공약으로만 보면 문재인 후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시는데 한마디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 진보적인 의제를 정의당보다 더 효과적으로 선점하지 않았느냐. 따라서 정의당이 어떤 전략과 전술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에게 밀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정의당 지지를 다 가져갔다 그렇게 우리 당원들도 이야기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촛불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 듣고 싶은 발언을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환호를 보낸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우리 정의당도 촛불 국면에서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께서는 사실 민주당 소속이시고요. 이제 그라운드가 크고 그리고 당 소속이시지만 당론이나 또 뭐 당의 그 여러 논의 절차와 상관없이 개인 주자로서 뭐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만 그렇죠. 하더라도 작지만 당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당대표였고 그래서 우리가 촛불 시민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도 또 야3당 가운데서 두 당을 견인해서 또 중심 잡고 탄핵을 이끌어야 될 그런 처지에서 그렇죠.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뭐 과감하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는 못했다. 그만큼 당으로서의 어떤 책임성을 갖고 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뭐 이재명 후보께 지지가 많이 쏠리는 것이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다 우리 정의당 지지로 이제 돌아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또 하나 궁금한 대목이 우리 진보 진영에는 심상정과 노회찬밖에 없느냐.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두 분이 스타성이 아주 강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 우리 진보 진영에서 사람을 키우지 않는다. 스타급 진보 진영 젊은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 한 잔 먹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근데 진보 정치에 심상정만 노회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또 우리 1세대의 권영길 또 뭐 단병호 1세대 우리 진보 정치인들도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2세대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비례 국회의원들도 많이 유능한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정미 국회의원이나 또 김종대 의원, 추혜선 의원, 윤소아 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국회에서 아주 유능한 국회의원으로 인정을 받아도 지역구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노회찬 의원은 낙선까지 경험하면서 결국 이제 뭐 지역구 문턱을 넘어서 이제 현재에 있는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거대 정당의 장벽을 넘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정과 노회찬이 버티고 있어서 후배들이 못 크는 게 아니고 네. 보통 벤처기업에서 좋은 기술 개발에 하고 프로그램 잘 만들어놔도 자본력이 없으면 대기업에 다 먹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벤처기업 대표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빨리 개선해서 네. 정말 유능한 능력을 인정받은 우리 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득권 정치의 숲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상당히 자본주의적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 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를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완주 안 하고 대통령 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 그 진보 진영 대선 주자들이 선거 막판에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 대선에 제가 완주를 못했는데요. 네. 그것은 저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의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양당 체제 하에서 승자독식 정치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작은 정당의 후보들은 큰 정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사퇴해야 하는 이런 압력들이 매우 컸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어느 분야를 보더라도 승자를 위해서 약자는 희생하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런 질서와 문화가 만연돼 있는데 네. 이런 문화야말로 이런 질서야말로 적폐로 청산돼야 될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특히 이제 이번 대선은 저는 이제 전무후무한 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 유력 주자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가 아니라 어떤 정권 교체냐를 놓고 야당 후보들끼리 진검승부를 겨루는 그런 선거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때처럼 작은 정당 후보에게 가해지던 부당한 압력은 설득력이 없다. 그래서 정의당을 지지하시고 네. 또 심상정을 지지하시는 그런 유권자들은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다. 네. 과감하게 심상정 지지하시면 된다. 제가 얻는 성적표만큼 한국 사회가 그만큼 개혁될 것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목진유 교수. 지난 2012년 총선 때 정의당이 7.2%의 정당 득표율을 받았죠. 네. 그래서 비례대표를 4분을 만들어냈는데 말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정의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최근에 좀 올라서 네. 뭐 일주일 평균 6.8% 나왔고요. 그게 그때하고 엊그저께는 비슷한 한 거군요. 7.4% 네. 정도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하나 궁금한 것이 저희가 바른 정당을 넘어섰습니다. 네. 근데 그 정당 지지율하고 네. 후보 지지율의 격차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지금 어떻습니다? 어느 정도 지지가 제 된다고 지지율은 보시죠? 네. 뭐 이제 후보들 전체 나열했을 때 네네. 한 2%, 2.3% 나왔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큰 정당들이 내부 경선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언론도 큰 정당들의 후보들 동선만 뭐 보도를 해요.
정치 뉴스에서 비교섭 단체라는 이유로 저희는 거의 보도가 안 됩니다. 정치 뉴스에서. 저희가 아무리 작지만 국민들이 원내 정당을 만들어 주었는데 교섭단체라는 거 국회 운영상의 편의로 만든 법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언론들이 교섭단체 중심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당 또 저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심상정의 지지를 많이 얻으면 정권 교체에 혹시 지장이 될까봐 사표가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이 이런 억눌림이 많이 있다. 이렇게 근데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때요? 그 정당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지지를 못 받으니까 낮은 것이고요.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경쟁이 없으니까 낮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세요? 지금 적어도 정의당 안에서는 경쟁 구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당 내에서 경쟁이 뭐 그 지적은 맞는데요. 그것이 이제 국민 지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대선에 지금 아직 대선 일정도 안 잡혔습니다. 근데 마치 대선 다 끝난 막바지처럼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선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고비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탄핵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민들 뜻에 따르질 않고 저렇게 뭐 수사도 안 받고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막 보기만 하면 빨리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권 교체를 하기에 가장 유력한 정당, 유력한 후보에게 저는 지지가 쏠려 있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우리 국민들이 비로소 차기 대통령 검증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때부터가 저 심상정이 이제 경쟁 체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그런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각 당이 대선 주자를 확정했을 때 그때가 이제 진짜 경쟁이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심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집중 검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진휴의 집중 검증. 검증 분야는 이상과 현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심상정 대표와 1대1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자, 목 교수님. 네. 300만 원 월급 시대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3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뭐 임금 받는 노동자들의 평균 임기 237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70만 원 정도를 더 네. 올려야 될 텐데요.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목표입니까? 아니면 현실화될 수 있는 이상입니까? 아니면 현실화될 수 있나요? 쉬운 일이면은 뭐 벌써 이루어졌겠죠. 근데 저는 좀 반문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열겠다 할 때 이게 이상이냐 현실이냐 얘기를 안 따졌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은 이제 성장의 총량적 지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장한 결과를 누가 가지고 왔냐. 지금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 평균 격차가 상위 10% 하위 10%가 보통 5배 내지 7배인데 우리나라는 11배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2인당 GDP 뭐 4만이다 이번에 2만 7천 정도 되지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1% 또는 10%가 절반 이상 가져가고 나머지 다수는 매우 가난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 월급이 얼마가 되느냐 이 기준으로 우리 경제를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300만 원은 이제 제가 왜 300만 원을 제시했냐면 서울시에 사는 가구 한 가구당 평균 생활비가 314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하려면 3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70만 원 정도의 그 간극을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70만 원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70만 원은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나 또 메르켈 총리나 아베 총리처럼 지금 저성장 시대의 선진국 정상들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경제정책 첫 번째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그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하는 정도 의지만 가지면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 벌어져 있는데 이걸 좁히려면 천정은 낮추고
그리고 바닥은 높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압착 전략을 써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시했던 게 최저임금은 올리고 최고임금은 좀 낮추자. 그리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려면은 이제 중소 하청 기업들은 이제 원청이나 대기업에서 아무리 이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도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과이익 공유제를 제도화해서 함께 노력해서 파이도 키우고 그 파이가 큰 것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기업 기술 개발도 하고 사업 확장도 하고 중소기업의 인건비, 노동자들 임금도 올려주고 이렇게 쓰자. 네. 그런 전략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실행 계획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시대 만들자는 거잖아요. 네, 최저임금은 10,000원을 만들고 지금 한 6,400원 정도 되니까 한 3,000원, 6,470원입니다. 네, 3,000원 정도 더 네.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또 최고임금법을 만들어서 격차를 뭐 10배 정도 아니면 15배 정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장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스스로 알아서 임금도 결정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원칙 아닙니까? 기득권 세력이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는 거 봤습니까? 그랬다면 아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세계에서 극단적인 사회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인이 지금 멸종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유력한 인구연구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았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절박한데 또 이런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그런 특단의 대책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만큼 오로지 기득권 일변도의 정치가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요. 이 문제는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좀 방법은 다르지만 그 고소득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살찐고양이법들을 대부분 다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러한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저소득 임금층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영세기업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이런 소규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텐데요. 어떤 정부 제도로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하는 것인데 물론 비정규직을 줄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예산 지금 현재는 17조예요. 이걸 대폭 늘려서 지원하는 계획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와 그것을 일정하게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 1%부터 사회적 책임을 해나가면서 또 1%가 10%가 되고 결국은 사회적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 분위기를 정부가 리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는데 이제 뭐 이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가 아닌 다른 질문입니다. 그 소수당이 사실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잖아요. 네. 만약에 심 대표께서 나중에 끝까지 완주하는 걸 대신하는 다른 방법을 택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습니까? 자, 좀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당 체제고 어떤 정권 교체냐가 화두가 되는 선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주를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당이 단독으로 집권을 못하면 그러면 여러 당들과 정책과 권력 분점을 통해서 선진적인 연합 정치를 하면 됩니다. 보통의 민주국가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작은 당의 사퇴를 강요하고 작은 당의 양보를 강요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번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더라도 그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으면은 과감한 개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완주 여부와 상관없이 연립정부 구성은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심 대표 말씀 잘 들었고요. 자, 목진유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호기 교수의 집중 검증 시간입니다. 김호기 교수께서 심상정과 노동정치라는 주제를 놓고 심 대표와 1대1 토론을 벌이겠습니다. 자, 김 교수님. 예, 심 대표님. 그 보수 진보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적 관점에서 질문을 네. 드리고요.
도중에 제가 신 대표님 답변을 이렇게 끊더라도 네네. 다음 질문을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대표님은 노동운동을 하시다가 정치에 입문하셨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노동운동가 중 한 분이셨습니다. 1980년대 저는 그때 대학을 다녔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노동 정치,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우리 마음을 뜨겁게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신 대표께 노동 정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노동 현장에 들어간 게 벌써 한 37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노동 현장은 한마디로 그냥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 노동 현장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25년 동안 노동운동을 계속하게 된 것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그런 노동자들이 정치 사회적으로 무권리한 사회는 민주국가라고 볼 수 없다. 이분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는 것이 민주국가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그 노동운동을 오래 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정의당이 좀 너무 노동 문제로 편향돼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듣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노동을 곁가지나 또는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해왔던 그 정부들이 저는 편향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2,700만 경제활동 인구 중에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 1,900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국민들의 삶과 노동의 질의 문제는 국가의 가장 중심 과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불평등이 이렇게 심화된 상황에서는 그건 시대 정신이다.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저 심 대표님, 이 집중 검증 시간은 교수님들과 좀 일문일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저희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서로 토론하는 형식을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900만의 절반에 육박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5년 내에 20%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간단히 그 핵심 내용을 좀 우리 시청자들께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그러니까 뭐 고용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경제적 신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가 신분 사회가 됐다. 그래서 단지 어떤 그 경제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이것은 인권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80%로 줄이는 그런 방법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저는 이제 계절적인 사업이나 비정규직이 꼭 필요한 사업 말고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대기업 노조들이 좀 상대적으로 등한시해 왔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대기업 노조들의 이기주의 문제인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노조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지적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그 GM 노조인가요? 네. 노사가 이렇게 담합해가지고 뭐 취업 장사를 했다든지 이런 행태들은 저는 뭐 단호히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대기업 노조 문제로 이렇게 바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비정규직 지금 조직률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조권 보장하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하고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또 사회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출마 선언문에도 담겨진 것이긴 하지만 원래 지난 가을에 처음 발표하셨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3대 대압착 플랜. 네. 그러니까 이 대압착이라는 말은 이제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아까 이 최저임금 연동제와 초과이익 공유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세 번째가 이제 아동 청소년 노인 기본소득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고용이 줄 거다. 그래서 지금 뭐 정치권에서 보수 진보 할 거 없이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는 아직 그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실험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그동안에 뭐 아동수당이라든지 지금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또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아동, 청년 그리고 노인들에게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 수 없는 농민들 이런 분들에게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좀 지급하는 실험을 해보자 하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네, 근데 그 기본소득제와 좀 연관해서도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요. 일각에서는 이제 정의당 혹은 심 대표께서 제시하는 뭐 정책들의 내용에는 뭐 크게도 공감들을 하시는데 늘 제기하는 문제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조세 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 기본 큰 좀 얼개라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뭐 돈은 많다. 의지가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정부와 가계와 또 기업 중에 정부 부채 많죠. 가계는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돈은 사실 대기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기업의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장 정책이고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조세 정책은 저는 조금 다른 야당하고는 좀 구별되는데요. 일단은 이명박 정부 때 감세했던 건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전반적인 조세 개혁을 하는 것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좀 구별해서 투트랙으로 가자는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복지에만 쓰는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신설하자는 게 제 제안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내가 낸 돈이 나의 복지로 돌아온다면 내가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조세 개혁으로 가면은 이게 뭐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니까 국민들 세금 늘어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내는 이 사회복지세는 요러한 용도의 사회복지에만 쓰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이 사회복지세를 다른 여러 조세, 뭐 근로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등의 서택스 부과하는 방식의 부가세 형식의 목적세로 사회복지세를 제안드립니다. 자, 심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자, 김호기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재벌 세습 경제 단절하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경제 실현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약 검증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증할 공약은 심상정 대표가 제시하신 재벌 개혁입니다. 자, 심 대표님. 네. 심 대표님께서 지금 가장 주안점을 두는 재벌 개혁 한 가지만 정확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선 첫째로는 대통령 되면 삼성이나 재벌 뒷배 안 봐주겠다. 이 의지를 국민들에게 선언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을 네.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재벌 기업 계열 분리 명령제도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재벌 3세 경영 세습을 금지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내거셨죠? 네. 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재벌이 해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벌 해체와 대기업 해체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의 이씨 일가와 네. 삼성 대기업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문제인식의 핵심입니다. 네. 지금 이재용 씨 구속된다고 해서 삼성 망한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라든지 세계 유력 경제지는 네. 오히려 이재용 씨 수사가 한국 경제의 그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청신호로 받아들여서 한국의 돈을 거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 충분히 그 말씀의 네네. 취지를 알겠고요. 자, 그럼 현재 재벌이 경영하던 그런 기업에서 재벌 3세가 손을 띨 경우에 네. 그 기업은 누가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는 전문 겁니까? 경영인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전문 경영인. 재벌 3세들이 갖고 있는 소유권을 뺏는다는 게 아니고 네. 그분들은 이제 소유권자로서 행사하시고 네. 한 번도 경영 능력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들을 단지 핏줄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골목 시장에 뭐 대기업 침투라든지 네. 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원화청 불공정 거래 같은 관행이 대표적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재벌 3세의 경영 행태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소유권도 갖고 있는데 경영권까지 가지면 거의 독재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잘 알겠고요. 자, 그러면 전문 경영인에게 기업을 맡기겠다. 네. 전문 경영인이 정가의 보도, 그러니까 전지전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거 기아차 때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면서 문제가 됐고 결국 도산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재벌 3세가 경영을 하면 저도 전문 경영인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네. 이제 소유권에다가 경영권까지 갖고 있으니까 거의 독재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리스크가 그분들이 솔직히 이야기를 해요.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해서 뭐 대기업이 좀 어려워질 수는 있겠지만 망하지는 않는다. 근데 진짜 망할 만한 사유는 뭐냐면 이런 그 재벌 3세들이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잘못된 투자라도 누구도 입도 못 댄다는 겁니다. 자, 심 대표님, 그래서 제가 투자 실패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전문 경영인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전문 경영인은 경영이 검증된 사람을 이사회에서 네. 또는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로 선출하고 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논의 절차들이 작동되면서 경영인 개인이 아니고 그 이사회를 비롯해서 또 노사 간의 또 협력 이런 일체의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그 회사의 직원들의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회사를 키워나가는 거죠. 네, 전문 경영인의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문 경영인들은 어떤 장기적인 안목보다는 단기적인 수익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재벌 오너만큼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 경영을 하기 어렵다. 뭐 그런 이제 분석 내지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뭐 친재벌 인사들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재벌 구조는 우리 대한민국만 존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재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만입니다. 그러니까 재벌이라는 말 그리고 자체는 한국에만 존재하지만 그룹 경영은 세계 도처의 어느 나라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 증권 시장에서 네. 말하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를 이 재벌 지배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선진국들은 다 유능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핏줄이라는 이유로 세습 경영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그 정글 같은 경제로 지금 가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유력한 어떤 경제 전문가들. 자, 좋습니다. 예, 대표님. 지금 재벌 세습, 재벌 경영의 문제점을 지금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전 세계 자리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예. 우리 같은 재벌 경영 체제가 없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예. 자, 좋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우선 목진유 교수부터 초점을 시작을 하시죠. 잠깐 다른 데서 맞춰보죠. 사실 뭐 이 전문 경영인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그 경영인의 역량에도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못하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좀 넘어가고요. 사실 우리나라 재벌이 갖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자기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기 하는 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일을 그냥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고 못하게 하는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이거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뻔히 보면서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심 대표께서는 특별하게 뭐 예컨대 우리 혈족 관계라고 그래서 저에게 안 줄 수 있는 제가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 전에 네. 이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시죠. 제가 만든 겁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제가 17대 국회 때 그렇군요. 일감 몰아주기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사실은 유통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심 대표께서 만들었다는 걸 못 느낀 것이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쭉 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막을 수 제도 있을까요? 개선 네. 제도는 뭐 얼마든지 많은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대부분이 친재벌 정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효성 있게 강력하게 집행 제도도 미흡하고 또 실제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도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상법 개정안도 좀 제출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다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재벌 친화적인 정부다 보니까 제대로 안 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김호기 교수. 네, 그냥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독식 경제를 넘어서야 한다는 심 대표님 주장에는 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재벌 중심 체제에서 어떤 경제 모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어떤 그런 뭐 궁금함이나 그런 관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 대표님이 현재 구상하시는 한국 경제의 대안적 모델은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뭐 워낙에 큰 주제인데요. 예, 예. 우선 지금 누구나 여야 보수 진보를 다 떠나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공정 경제 아닙니까?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도 마찬가지죠. 작은 정당이라도 실력 있으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돼야 되는 것, 정치 제도가 돼야 되는 것처럼 시장 경제도 지금 뭐 대기업들, 재벌 대기업들이 다 골목 시장까지 다 먹어 치우지 않습니까?
팔뚝 센 사람만 지금 살잖아요. 대부분이 다 지금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이거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 경제는 공정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저는 공공경제 영역에서는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서 지금과 같이 뭐 마른 공기업인데 거의 사기업의 이윤추구 기준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관행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서로 호혜 경제 영역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GDP 한 10% 정도를 그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키워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호혜성과 그다음에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경제 체제로 나가야 된다. 그와 연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좀 직접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좀 드리자면 이 중소기업과 자영업 대책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엔 뭐 일부는 혁신중공으로 중소기업으로 나가야 되지만 일부는 또 구조조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고요. 자영업 같은 경우도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정 규모를 아마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중소기업 대책과 자영업 대책은 어떤 것들인지 좀 간략히 네.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다들 외쳐왔는데 사실은 재벌 대기업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대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주들 만나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대기업이 침투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규제에 관한 법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17대 때 제가 제일 먼저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청 공정거래를 실현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초과이익 공유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제가 제기하는 일련의 방안들은 그동안에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다 이렇게 외면됐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더라도 아주 이제 그 언발의 오줌 누기식의 그런 아주 부분적인 개선만 했기 때문에 대기업 천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감하게 중소기업 지원 그 전략을 써야 된다. 또 R&D도 마찬가지죠. 정부 R&D 지원의 70% 이상이 대기업 지원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래서 정부가 이것 말고도 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종합적인 저희 방안들을 곧 발표할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 대표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재벌을 개혁하거나 재벌 시스템에 변화를 줄 경우에 이 대기업들, 그룹 경영 체제가 어떤 적대적인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나 거대 자본의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뭐 당연히 연구 스터디를 해보셨겠죠? 예,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여러 보완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애플이 주인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애플 망했습니까? 마윈이라고 또 중국에 네. 또 큰 기업이 있는데 거기도 전문 경영인제도 도입해가지고 계속 흑자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전 세계에 지금 대한민국만 갖고 있는 이런 아주 낡은 경영 질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에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투기 자본들이 어떤 그 막대한 차익, 단기적인 이익에 매달릴, 집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과거 소버린 펀드인가요? 그리고 타이거 펀드, 이런 펀드들이 SK그룹을 뒤흔들고 난 뒤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그리고 이른바 먹튀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부작용이 존재하는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그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지 않는 절대 안 넘어간다고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나 이제 튼튼한 기업을 만들면 다 방어가 되지요. 지금 기업에서 가장 그 돈을 많이 쓰는 게 이번에도 드러났지만 비자금 만들어서 3대 세습하기 위해서 불법도 생기고 편법도 생기고 비자금도 만들어야 되고 또 정경유착도 되는 겁니다. 이런 데 쓰는 돈을 제대로 기업에 쏟아 부으면 기술 개발과 또 우리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접을 확실히 하면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런 그 해외 투기 자본에 대한 그 방어력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투기 자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 규제 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같이 조금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 문제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 저는 투기 자본들에게 우리 대기업들이 함부로 먹힐 수 있는 이런 제도 들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그런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김호기 교수. 예, 좀 주제를 좀 다른 거로 좀 예, 그러시죠. 바꿔보겠습니다. 예. 그 심 대표께서 발표하신 정책 중에 이제 제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빠 엄마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입니다. 네, 네. 슈퍼우먼 방지법 네. 이라고 불리는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그 후보도 이와 유사한 법을 발표했어요. 육아휴직 3년법입니다.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유승민 바랍니다. 후보가 아주 좋은 뜻으로 이제 좋은 공약을 냈다고 보는데요. 이제 내용 차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그 육아 정책에 10년 동안 80조를 쏟아부었거든요. 그래도 지금 출산율은 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점이 문제라고 봅니다. 이 출산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갖고는 답이 없다. 이 출산 육아 문제는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다.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기업, 사회, 국가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된다는 게 유승민 후보와 저의 결정적인 차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유승민 후보가 이제 그 3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솔직히 여성들은 아예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파파 쿼터제를 뒀는데요. 네. 그것을 의무화해야 아빠들도 아이 키우고 싶잖아요. 근데 출세에 지장이 있고 눈치 봐야 되니까 못하니까 이것을 법으로 강제해서 이걸 제대로 지키는 기업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것을 안 지키는 기업은 강한 페널티를 줘서 이것을 그 유럽처럼 아빠들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서 여성들도 직장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자, 목진유 교수님. 네, 짧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보고 있는 젊은이들 중에 네. 내일이나 다음 주에 군에 입대해야 될 친구들이 있을 수도 네,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 심 대표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공약 중에 하나가 군 복무 기간에 대한 네. 공약이 네, 있죠. 네. 6개월 의무 복무하고 4년간 전문병제도 하겠다 이런 공약 하셨죠.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렇죠. 네네. 그 제가 내용이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군 복무를 한 것 같고요. 저보다 더 오래 한 분들도 있고요. 한데 6개월 의무 복무에 4년간 전문 병사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제 공약을 잘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제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 건데요. 아마 충분히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도 지금 알고 이제 있는데. 검토하고 네. 제가 이제 우리 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네. 제일 먼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2025년으로 가면 지금 60만 장병이죠. 장병 네. 시대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90% 거의 100% 정도 다 징병을 해도 숫자가 부족할 정도로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50만으로 단축한다, 45만으로 단축한다 계획을 계속 냈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대전제는 그 군 복무기간 단축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에서 이미 7, 80년대에 다 완료한 정예 강군 현대화 개혁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기술군으로 바꾸겠다 네,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60만을 40만으로 바꾸고요. 그 대신에 전방에 배치되는 10만 명을 전문 병사 제도라고 해서 4년 임기를 갖고 또 한 연 3천만 원 정도 급여를 돈을 주고. 받는 네. 그런 네. 그 직업군인으로 바꾼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심 대표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다 돼 가서 벌써 다 지금, 됐습니까? 예, 심 대표님 다음 기회에 또 네. 모시도록 기회를 한번 마련을 보겠고요. 자, 심 대표님 마무리 발언, 마무리 제언 1분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저는 13년 동안 진보 정치 외길을 걸어오면서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이런 시대 정신을 선도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일관되게 또 앞으로도 삼성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과 단호히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당 좋은 정책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내놓고 있는 민생 정책들은 대부분 다 저희 진보 정당이 제출했던 그런 공약들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탄핵 국면에서도 흔들리는 두 야당 중심 잡고 탄핵 가결시키는데 나름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는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시대 정신에 투철하고 기득권 세력에 과감하게 맞서는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저는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과감한 개혁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폭적으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심상정 대표 끝까지 최선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MBC 특별기획 대선 주자를 검증한다. 오늘은 심상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남경필 지사를 검증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